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85편 웅진 백제에 걸출한 군주 동성왕. 대왕마마, 저기 사슴 2마리와 노루 1마리가 능선을 넘어오고 있사옵니다. 나도 보았느니라. 짐이 병관 좌편과 활솜씨를 겨뤄볼 것이다. 그대는 노루를 맞춰보도록 하라. 나는 사슴을 사냥할 것이다. 대왕마마, 명중이옵니다. 짐이 사냥하는 거 구경만 하지 말고 그대도 노루를 맞춰보도록 하라. 예. 빗나갔사옵니다. 자, 지금부터 대신들을 2편으로 갈라서 시합을 할 것이다. 날이 저물 때까지 어느 편이 더 많이 잡았는지 내기를 할 것이니 앞산과 뒷산으로 각기 흩어져 사냥 솜씨를 겨루도록 하라. 자, 가자! 예. 백제의 제24대 임금이었던 동성왕이 신하들과 함께 사냥을 즐기는 모습을 프로그램 들머리에서 잠시 소개해드렸습니다. 고구려나 백제의 경우 왕들이 사냥을 했다는 기록이 삼국사기에 자주 등장하는데요. 동성왕만큼 사냥 행차가 잦았던 임금도 드물 것입니다. 동성왕은 담력이 컸으며 활을 잘 쏘아 그 실력이 백발백중이었다. 삼국사기 백제본기에서 동성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국 동성왕은 사냥터에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임금 자신의 활쏘기 실력이 탁월했고 게다가 사냥을 특별히 좋아했으니 자주 다녔던 것이라고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동성왕의 잦은 사냥 행차에는 또 다른 의미가 숨어 있다고 분석합니다. 서울역사박물관 김기섭 연구원의 설명을 들어볼까요?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고 다른 나라에 살다가 돌아와가지고 왕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국내 기반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말 그 군데군데 다니면서 자기 영토니까, 자기 나라니까, 자기 나라에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고 보여주고 그 지역의 어떤 세력으로부터 협조도 구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자주 사냥을 다니고 외유를 한 것 아닌가. 지역을 방문하고 그래서 그 지역에 자기 존재를 알리고 그 지역에 협조도 구하고 하는 그런 행위가 여기서는 이제 사냥을 자주 다니는 걸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한성에서 수도를 옮겨온 지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새 도읍진 웅진 인근의 토착 세력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고 더군다나 동성왕은 외국에서 건너와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취약한 세력 기반을 넓혀갈 필요성을 절감했겠죠. 그래서 사냥을 자주 다녔다는 얘긴데 그런데 동성왕이 사냥을 다녔다는 장소가 수상쩍습니다. 웅진 북쪽에서 사냥하다가 신기한 사슴을 잡았다. 당시 백제의 수도가 웅진, 즉 지금의 공주 지방이었기 때문에 웅진 북쪽에서 사냥을 했다는 이 기록은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동성왕 5년 봄, 왕이 사냥하기 위하여 한산성에 이르러 군사와 백성들을 위무하고 열흘 만에 돌아왔다. 웅진으로 천도하기 이전에 백제의 도읍이 있었던 곳이 지금의 서울 지역인 한성이었고 한산 혹은 한산성 모두 그 지역의 명칭입니다. 장수왕이 이끄는 고구려 군에 의해 한성이 함락당하자 부랴부랴 공주로 천도해 왔는데 삼국사기 기록에 의하면 동성왕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한산성으로 사냥을 다녀왔다는 것이고 동성왕 가을 9월, 말갈이 한산성을 습격하여 함락시키고 300여 호를 포로로 잡아 돌아갔다. 고구려의 부영 세력으로 보이는 말갈군이 백제의 한산성을 습격해서 약탈을 해갔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로왕이 장성의 침입을 받아서 한산성을 뺏기고 그 이제 문주왕이 웅진으로 천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왜 동성왕대에 한산이 마치 백제가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느냐? 이 문제는 웅진시대 백제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자 아직도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한산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명칭들이 웅진시대에 겹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산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지명들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웅진시대 백제사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전주교육대학 김주성 교수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고구려가 한성을 함락하고 백제가 웅진으로 수도를 옮긴 이후에 옛 백제의 도읍지였던 지금의 서울 지역이 어느 나라의 관할하에 있었고 또 어떤 식의 지배를 받고 있었느냐, 이 점입니다. 백제는 한성을 고구려에게 빼앗긴 적이 없거나 설령 일시적으로 빼앗겼다 하더라도 바로 회복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고구려는 한성을 공격해서 타격을 가한 다음에 바로 군사를 철수해서 올라가 버렸단 얘기죠. 에이,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백제의 성왕 시기에 한강 유역을 회복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한성을 고구려가 지배하고 있다고 보는 게 옳아요. 아니, 그동안 내내 백제가 점유하고 있었다면 성왕 때 한강 유역을 회복했다는 얘기는 모순이죠. 고구려 장수왕이 한성을 함락했던 때가 475년이고 백제가 신라와 연합해서 한강 유역을 다시 찾은 때가 551년입니다. 그 기간 내내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었다면 고구려가 거의 80여 년 동안 서울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얘긴데, 그렇다면 서울 경기 지역에서 고구려의 생활 유적이 많이 발견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고구려 산성 하나 발견된 게 없어요. 고고학적으로 이거 봐라, 이게 고구려가 80여 년 동안 지배하고 있었다는 증거다, 뭐 이런 유물이나 유적이 나와야 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장수왕이 한성을 함락했던 서기 475년 이후에 한성이 어느 나라 지배하에 있었느냐를 놓고 학자들끼리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만일 고구려가 지배했다면 그 유물 유적이 발견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서울역사박물관 김기섭 연구원의 설명을 답변 삼아 들어보기로 하죠. 고구려 문화를 많이 받았던 백제, 그리고 그 문화와 전혀 뭐 이질적이지 수가 없었던 신라, 이런 나라들과 도대체 그 성이라는 거는 가장 최신의 기술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무덤은 가장 오래된 거겠지만 성은 최신 기술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뭐 새로운 좋은 점이 있다면 빨리빨리 적용하는 게 그 생활 유적인데, 그 중에서도 군사 유적이라면 훨씬 더 최신인데, 고구려 백제 신라를 그러면 두부 자르듯이 이렇게 명백히 이건 고구려성, 백제성, 신라성이라고 딱 나눌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죠. 무슨 얘기냐면 이 시기에 이르면 고구려의 문화가 백제에도 대부분 흘러들어가서 두 나라 사이의 문화의 이질성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백제와는 확연하게 다른 고구려만의 문화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고고학적 증거를 대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는 설명입니다. 그건 그렇고, 아니, 그 지역을 고구려가 지배하고 있었다면 고구려 지배하에 들어가 있는 한성 땅으로 백제의 동성왕이 태연하게 사냥을 가서 백성들을 위무하고 돌아온다, 이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 삼국사기에 나오는 한성이 그 한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건 또 무슨 얘기요? 지명 이동설을 주장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공주대학교의 정재현 교수 역시 바로 이 지명 이동설을 지지하는 견해를 피력합니다. 몽촌토성의 유적지랄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정황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 지역은 고구려가, 서울 강남 이남 지역은 이 고구려가 점령하고 있거나 최소한 공백지가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산이라는 지명은 아마 이 웅진 이북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의 한성 시대와는 다른 지역, 단 이 그 웅진의 어떤 북방에 있는 어떤 산을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뭐 천안에 있는 뭐 위례산이랄까 이런 것도 뭐. 백제의 옛 도읍지였던 한성 지역은 고구려가 장악을 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폐허가 되어서 방치되어 있었을 것이고, 동성왕이 사냥을 다녔다는 한산성은 서울 지역의 그 한산이 아니라 그 이름만 따다가 공주 인근의 어떤 지역에 붙인 이름일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왕마마, 내법 좌평 사약사이옵니다. 그래. 짐에게 보고할 것이 있다 하지 않았느냐? 예, 대왕마마. 남제의 태조 소도성이 고구려 사신의 예방을 받고
고구려 왕 거려를 표기 대장군으로 책봉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사옵니다. 우리 백제가 옛 송나라 시기부터 남조와 우호 관계를 맺어왔거늘 고구려 놈들보다 한 발 늦었구나. 짐이 표문을 적어줄 터이니 내법 좌평이 직접 사절단을 이끌고 남제에 다녀오도록 하라. 예, 대왕마마. 동성왕 6년 7월 백제 사절단이 남조의 제나라를 향해 출발합니다. 백제의 16관등 중에서 제1관등인 좌평을 사절단장으로 보냈다는 것은 당시 백제가 대외 교류에 얼마나 목말라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동성왕 입장에서는 고구려를 견제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당시 이 국제 관계가 다자간 세력 균형이었습니다. 북조가 있고 남조가 있고 그다음에 서쪽으로는 유연이 있고 동북쪽에는 고구려가 있고 이런 다자간 세력 균형에서 백제는 남조와 긴밀한 유대 관계를 취해서 고구려를 견제하려는 그런 목적과 그리고 취약한 어떤 왕권을 남제로부터 정식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어떤 취약한 왕권을 보완하고 문물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남제로부터 공식 인정을 받아서 취약한 왕권을 보완하고 국가에 실추된 권위도 회복하려 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그 행로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쯤 짐의 표문을 가지고 남제의 조정에 가 있어야 할 내법 좌평이 어찌하여 되돌아온 것이냐? 대왕마마, 신들을 태운 사신선이 서해바다를 항해 중이었사온데 도중에 고구려 수군을 태운 함선이 나타나서 길을 막는 바람에 무엇이라? 아니, 문주 대왕 때도 송나라로 가던 우리 사신선이 고구려의 방해로 되돌아왔다고 들었는데 또다시 방해를 하더란 말이냐? 그렇다면 고구려의 입장에서는 왜 굳이 백제의 사신 파견을 봉쇄하려 했을까요? 특히 이제 백제가 자꾸만 신라하고 이제 가까워지려고 했었고 결국 이제 그 고구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북이 막혀가지고 북쪽으로의 진출이 더 이상 어려운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남쪽으로의 진출을 꿈꾼 고구려의 입장으로서는 백제와 신라가 서로 연합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게 되게 되고 결국은 백제가 자꾸만 또 신라뿐만이 아닌 중국 남조와의 연결을 통해서 고구려 세력을 견제하는 것에 대해서 여간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백제를 애교적으로 고립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중국 남조와의 교류를 방해했다는 것이 김주성 교수의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웅진을 출발한 백제의 사신들이 어떤 경로로 항해를 하다가 고구려 수군이 방해에 부딪혔을까요? 정재윤 교수는 이 시기에도 이전에 그래왔던 것처럼 서해의 연안을 따라서 대동강 하구까지 갔다가 거기서 다시 서쪽으로 이동하여 노철산 열도를 거쳐서 중국 연안을 따라 내려오는 방식의 연안 항해를 하다가 고구려군의 방해를 받았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반면에 김주성 교수는 서해를 가로지르는 직항로를 택해서 갔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현실적으로 연안 항로를 따라서 내려간다라고 한다면은 엄청나게 돌아가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직항로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직항로가 문제는 거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분은 그걸 우리 지중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내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항해상에 있어서 커다란 지장은 받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그 시기를 어떻게 뭐 폭풍우가 치는 그런 시절이라고 한다면 어렵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항해가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연안을 따라서 고구려 수도의 턱 밑까지 올라간 게 아니라 서해를 가로질러 직항로로 항해하는 백제의 사신선을 고구려군이 어떻게 발견하고 저지를 했다는 것일까요? 고구려의 그 해상 세력이 강했기 때문에 그 고구려 해상 세력에 의해서 백제의 사신 파견이 어렵게 되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해상에서는 또 육로처럼 그렇게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강한 선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백제가 어디로 출발하는 것에 대해서 감시를 할 수가 있었을 것이고, 또 이게 뭐 연안에서 고기 잡는 배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보게 되면 저것은 원항해를 하기 위한 배다, 눈에 띄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쫓아가서 어떤 방해를 놓을 수 있고. 일본 승려 앤린이 쓴 입당구벅 술얘기를 보면 중국 산동반도에서 우리나라 서해 연안까지 대략 하루 반 정도, 즉 36시간 정도 걸린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서해 직항로가 이용됐음을 알 수 있으나 그건 9세기 중반 무렵의 경우이고, 당나라 소정방이 백제를 공격할 때에도 직항로로 이동하여 서해의 덕적도에 도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역시 서기 660년의 일이기 때문에 동성왕 초기에 서해 직항로로 통해 항해가 이루어졌느냐 하는 문제는 검토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성왕 7년 여름 5월 신라에 사신을 보내 예방하였다. 개로왕 시기 고구려가 쳐들어왔을 때 신라가 10,000명의 군사를 보내 지원해 주었다는 기록 이후로 삼국사기 백제 본기에 처음으로 나타나는 신라 관련 내용입니다. 동성왕 제위 중반 무렵에 가면 백제와 신라가 군사연합을 하여 고구려에 맞서 싸웠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두 나라는 문주왕과 삼군왕을 거치는 기간에도 낮의 군사동맹의 기조를 이어오고 있었을까요? 현실적으로 신라하고 백제하고 동맹 관계는 그 이전 왕대에서부터 지속되어져 왔었다고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이게 이제 동성왕대에 들어서면서 여러 차례 신라가 침공을 받게 되면은 백제가 도와주고, 백제가 침공을 받게 되면은 신라가 도와주는 이런 군사 작전의 형태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낮의 동맹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주성 교수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나라가 낮의 동맹 혹은 제라 동맹을 유지해오는 기간에도 끊임없이 자국의 실리를 챙긴 쪽은 신라였다고 정재윤 교수는 얘기합니다. 475년에 한성 공격에서 이 백제가 무너졌는데, 백제만 무너지면 괜찮다는 거죠, 신라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나 백제가 무너지면 그 다음에 어디겠습니까? 신라죠. 그러니까 신라가 구원병을 보낸 것은 자기네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죠. 그렇지만 신라는 이 백제가 이 고구려 공격에 대비하고 있을 때 야금야금 이 진출하죠. 이 삼년산성을 쌓는다든지 아니면은 이 충북 일원의 어떤 그 성들을 470년대 초반에 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르셨사옵니까, 대왕 마마? 그래, 불렀느니라. 오늘부터 너는 짐의 그림자가 돼줘야겠다. 아니, 그 그림자라니 무슨 말씀이시온지. 내 너를 위사좌평으로 임명하려 하는데 내키지 않은 모양이로구나. 신을 위사좌평으로 임명하시겠다 하셨사옵니까? 짐의 그림자가 되어서 충성을 바치겠느냐? 황공하옵니다, 대왕 마마. 목숨을 바쳐 대왕 마마를 보필하겠사옵니다. 목숨을 바칠 일까지야 있겠느냐? 앞으로 너를 가장 가까이 두려고 하니 너와 내 휘하의 장졸들을 비롯하여 너의 일가 부치들 모두가 더불어 충성을 바칠 수 있겠느냐? 여부가 있겠사옵니까, 대왕 마마? 충성을 다할 것이옵니다. 알겠느니라. 동성왕은 제위 8년째 되던 해에 대단히 중요한 인사를 단행합니다. 바로 백가라는 인물을 위사좌평에 임명한 것입니다. 위사좌평은 요즘으로 치면 대통령 경호실장에 해당합니다. 임금을 지근거리에서 그림자처럼 보좌해야 할 위사좌평에 여태까지 단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던 백씨라는 성씨를 가진 인물이 등용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진 세력이라고 이제 학계에서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백가 세력이 어딘가 봤었을 때 그가 이 위사좌평직을 제수받았다는 것은 바로 오늘날로 치면 경호실장이기 때문에 경호 업무를 누가 가장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바로 왕도를 지켜줄 수 있는 가장 적임자는
이 지역의 왕도 지역의 토착 세력가가 가장 적임자라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봤었을 때 이 백가가 갑자기 이 시기에 등장한다는 것은 토착 세력가, 웅진 지역의 토착 세력가가 아닌가. 백제왕이 거처하는 궁궐이 웅진이다. 그렇다면 가장 안전하게 임금을 호위할 수 있는 인물은 궁궐이 있는 그 지역의 세력 근거를 두고 있는 토착 세력가일 것이다. 따라서 동성왕에 의해 위사자평에 임명된 백가라는 사람은 지금의 공주 지역에 기반을 두고 행사하던 인물이었을 것이다. 정재현 교수의 분석이 그러한데 김주성 교수 역시 같은 의견을 피력합니다. 웅진의 세력을 회유하기 위해서는 백씨 세력을 잡아야 된다. 그러했기 때문에 이 백가라고 하는 사람을 위사자평으로 임명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위사자평 자체가 오늘날 같으면은 대통령 호위병 이 정도였었으니까요. 위사자평에 임명된 백가의 성씨인 백자는 초두 아래 흰 백자를 받쳐놓은 성백자입니다. 물론 이두식으로 발음만 차용해서 썼는데 이 글자의 옛날식 발음이 웅진할 때 쓰는 곰웅자의 발음과 비슷하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웅진 지방에서 세력을 떨친 시족이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백제의 경우 지금까지는 왕성인 부여씨, 즉 여씨를 제외한다면 전통적으로 고위 관직에 임명될 수 있는 성씨는 해씨와 진씨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성왕 시기에 들어서 사씨니 연씨, 그리고 백씨 같은 낯선 성씨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동성왕은 어떤 계산을 하고 이들을 동용했을까요? 4년에 진노를 병간자평에 임명하고 6년에 사씨라는 사약사가 신진 세력이 등장하고 8년에 이 경호 업무를 담당하는 이 백가를 또 등장시키고 그리고 12년에 또 연돌이라는 인물이 또 등장합니다. 이런 일련의 세력, 이 연씨, 사씨, 백씨가 바로 신진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신진 세력을 등용을 해서 과거 한성 시기에 이 구귀족들 진씨와 해씨로 대비되는 이 구 세력들을 견제하는데 활용한 것이 아닌가. 그동안 중앙 권력과 거리가 있던 지방의 토착 세력들을 등용해서 한성 시기부터 세도를 누려오던 진씨와 해씨를 견제하려고 했을 것이다. 정재현 교수의 분석이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야와 관련된 기록 한 가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중국 사서인 남제서의 동남이 열전에는 이례적으로 가야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가야를 중국 문헌에서는 대체로 가라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가라국은 사만의 한 종족이다. 건원 원년에 국왕 하지가 사신을 보내와 방물을 바쳤다. 이에 조서를 내렸다. 널리 헤아려서 비로소 여기까지 올라오니 두루 덕을 받을 것이다. 가라왕 하지는 먼 동쪽 바다 밖에서 패백을 받들고 광문을 두드렸으니 보국 장군 본국왕의 벼슬을 제수함이 합당할 것이다. 먼 동쪽 바다 밖에 있는 가야에서 이곳까지 사신을 보내다니 고맙고 가상하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이전까지 가야가 단독으로 중국의 왕조에 사신을 보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가야는 백제의 영향력 아래 복속돼 있었던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로 남조의 제나라에 단독으로 사신을 파견하게 되었을까요? 김주성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아마 백제의 묵인하에서 가야가 남제의 사신을 보낼 수 있었던 것 아니겠느냐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백제가 이때 당시에 있어서는 웅진천도 직후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상으로 인해서 가야를 통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었을 것이다. 그러했기 때문에 섬진강 유역을 통해서 남해로, 남해에서 이렇게 서해로 빠져나가는 그러한 그 통로를 가야가 자치적으로 확보했었을 것이다. 그러했기 때문에 가야가 남제 사신을 보낼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파악하는 견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정재현 교수의 생각은 어떤지 들어보기로 할까요? 신라도 이 고구려의
그 부용해서 고구려를 따라서 이 중국에 사신을 보내거나 아니면은 이 웅진 시대에는 문영왕을 따라서 또 중국에 사신을 보냅니다. 신라조차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하필이면 왜 이 시기에 479년이라는 이 시기에 가야국이 독자적으로 이제 보냈을까? 이것은 여기에 이제 주목을 하다 보면 그런 견해가 나올 수가 있겠죠. 백제는 당시 어떤 경황이 없으니까 이 가야가 백제와의 어떤 그런 부용 내지는 백제와의 관계를 신경을 쓰다가 이때는 독자적인 어떤 활로를 모색한 시기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도. 그동안은 가야가 백제의 부용 세력으로 그 영향권 아래 있었으나 백제가 고구려에게 패전하여 한성을 함락당하고 웅진으로 천도한 데다 문주왕과 삼군왕을 거치면서 왕이 피살되는 등 혼란상을 보이자 이 기회에 홀로서기를 해보자 작심하고 중국 왕조에 단독으로 사신을 보냈다. 이런 분석입니다. 고구려의 방해 때문에 중국의 남조인 남제와의 교류에 어려움을 겪었던 백제는 드디어 동성왕 7년 5월에 남제의 조정에 사신을 보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중국 정사의 남제서 백제전을 보면 동성왕이 남제의 황제에게 보낸 표문이 소개되어 있는데 머릿말에 해당하는 앞부분은 떨어져 나가고 동성왕이 나라에 공을 세운 대신들에게 관작을 제수해달라고 청하는 부분부터 소개되고 있습니다. 임시로 부여한 영삭장군 신적은 등 4명은 충성과 힘을 다하여 나라의 환란을 쓸어 없앴으니 그 뜻의 굳셈과 과감함이 명장의 등급에 들만하며 나라의 간성이요 사직의 튼튼한 울타리라 할 만합니다. 바라옵건대 그들에게 임시로 내린 관직을 정식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영삭장군 면중왕 적은은 정치를 두루 잘 보좌하였고 무공 또한 뛰어났으니 관군장군 도장군 도한왕이라 하였고 건의장군 팔중우 여고는 젊었을 때부터 임금을 도와 충성과 공로가 진작 드러났으므로 영삭장군 아차광이라 하였고 건의장군 여력은 천성이 충성되고 정성스러워 문무가 함께 두드러졌으므로 용양장군 매로왕이라 하였으며 광무장군 여고는 정치에 공로가 있고 국정을 빛내고 드날렸으므로 임시로 건의장군 불사후라 하였습니다. 동성왕이 남제의 황제에게 전한 표문의 내용을 비교적 쉽게 풀어서 들려드렸는데요. 앞에서 거론한 대신들의 관직 명칭 중에서 가령 영삭장군 면중왕 적은의 경우 면중왕의 면중은 지역 이름을 나타냅니다. 면중이라는 지역의 왕이라는 뜻이죠. 이외에도 도한왕, 팔중왕, 아차광, 매로왕, 불사왕, 벽중왕 등등의 이름들이 거론되는데 이 사람들이 각각 어떤 지역의 왕이라는 얘기일까요? 그 지명 문제도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요. 예를 들어서 면중이다, 불사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 지명을 전라도 일대로 비정하는 사람도 있고 전라도에서부터 충청도 일대에 걸쳐서 비정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것이 맞느냐는 이제 어떤 논리를 전개시키냐에 따라서 이게 워낙 이 지명 자체가 다른 데에선 전혀 나오지 않는 그런 소위 한화되어 있는 이런 지명이기 때문에 갖다 붙이기 나름입니다요. 한국전통문화학교 이두학 교수는 확신할 수는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면중은 지금의 광주이며 도하는 전라남도 고흥, 불사는 전라북도 전주, 매로는 전라북도 옥구, 벽중은 전라북도 김제, 팔중은 전라남도 보성으로 추정합니다. 물론 이런 견해와는 달리 동성왕의 표문에 거론된 모든 지역이 전라도 지역이 아니라 중국 대륙의 지명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그 지역들이 전라도 지역이라고 가정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전라도 지역에서도 특히 남부 지역인 전라남도의 경우 과연 백제 영토로 편입되었느냐 아니면 마한 시기부터 별도의 세력을 존속해왔느냐를 놓고 여러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 그 지역에서 발굴된 대형 옹관묘의 유물들을 근거로 백제와는 다른 독자적인 세력을 유지해 왔을 것이라는 주장이
만만치 않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대형 온감묘에서 이제 그 왕관이 나오고 그다음에 금동 신발이 나오고 큰 장검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게 되게 되니까 이 세력들은 틀림없이 백제하고는 다른 독립된 세력이었었을 것이다. 이렇게들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제 곳곳에서 발굴이 진행되면서 우리 익산 입점리에서도 역시 왕관과 금동 신발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됐고, 그 다음에 그 고흥에서도 역시 왕관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됐다 그러고, 이제 서산에서도 역시 왕관이라든가 신발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왕관 등의 유물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출토됐기 때문에 마한이 독자 세력으로 존속했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설령 그들 지역이 전라도 지역이라 해도 면중왕, 불사왕, 벽중왕 따위의 칭호가 실제로 면중이나 불사, 벽중 같은 지역을 다스렸던 지방의 통치 책임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저 의례적으로 붙여진 호칭일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지명이 대체적으로 이 동성왕이 전라도 지역을 경략한 시기가 일치한다는 것이죠. 첫째. 두 번째, 의례적이었으면은 이 나중에 495년에도 또 한 번의 관작을 요청하는데 이들의 관작을 받은 것을 분석을 해봤더니 옮깁니다. 임지를. 그러니까 만약 의례적이었으면은 그 지역에 작을 봉하고 끝내야 되는데 임지를 옮기고 있고 후에서 왕으로 되는 그 승진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을 봤었을 때 또 전라도 지역이 동성왕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그 영토화된 완전히 그 지배 체제로 편입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동성왕이 남제의 황제에게 관작을 제수해달라고 요청한 신하들은 전라도 지역을 백제의 영역으로 편입시키는 데에 크게 공을 세운 사람들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영산강 유역이 근초고왕 시기에 이미 백제의 영토로 편입됐을 것이란 주장을 소개한 바 있는데 동성왕 때 또 편입했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초고왕 때 점령이 되었으나 근초고왕 이후가 되면서부터 곧바로 고구려의 최고의 그 군주라고 할 수 있는 광개토 대왕이 나오게 됩니다. 이 광개토 대왕 압박을 받은 백제는 남쪽에 이렇게 신경을 쓸 수가 없었죠. 그러다가 보게 되니까 북쪽에 신경을 쓰다가 보게 되니까 남쪽에 있었던 대원감묘 사회가 이제 약간의 독자적인 움직임을 보이려고 했었던 것만큼은 그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향 속에서 아마 대용감묘 사회가 나름대로 외화하고도 가야하고도 이렇게 교류 관계를 독자적으로 가져보려고 노력했었던 것들이 보이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초고왕 때 편입했으나 백제 조정이 광개토왕의 남침에 대처하느라 쩔쩔매는 동안에 대형 옹관묘라는 유물 유적으로 상징되는 그 지역의 세력들이 독자적인 움직임을 보였다가 동성왕 때 다시 편입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 역시 여러 가지 정황을 기초로 한 추정일 뿐 절대적 진실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 가지, 지방을 다스리는 행정 책임자의 관직에 왕이라는 호칭이 들어있습니다. 혹은 건의장군 불사후라는 명칭에서 보듯이 제후를 상징하는 후라는 글자가 보입니다. 지방의 행정 책임자가 왕이라면 백제의 왕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때 당시에 백제의 국왕은 대왕이라고 불려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에 파견된 지방관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어떤 왕이라고 하는 특수한 칭호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요. 왕뿐만 아니라 왕, 후 이런 직책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백제의 국왕은 대왕이고 그다음에 그 아래의 지방관들은 왕 이렇게 불렀던 것이 아닌가. 백제의 국왕은 중국의 황제에 해당하는 대왕으로 불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삼국사기에 나타난 동성왕 제8년째의 기록을 보면 이제 동성왕이 패전국의 상처를 아물게 하고 나라의 기틀을 다시 세워보기 위한 일련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8년 봄 2월, 백가를 위사좌평으로 임명하였다. 같은 해 3월,
남제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 가을 7월 궁시를 중수하고 우두성을 쌓았다. 겨울 10월 대궐 남쪽에서 대대적으로 군대를 사열하였다. 이 공주 세력의 토착 세력가의 어떤 든든한 후원자를 얻고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사신을 보내고 그리고 이런 자신감에서 궁시를 중수하고 이제까지 475년 천도하고서 정신이 없었겠죠. 문주왕, 상근왕 이렇게 두 왕이 계속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고 본다면 상근왕 같은 경우에 이런 정신이 없는 과정에서 궁시를 중수한다는 것은 바로 왕의 권위를 내적으로 널리 알리고자 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의미와 그 다음에 또 군대를 사열한다는 것은 근축왕 시기 한수 남쪽에서 황색 깃발을 흔들며 대대적으로 군대를 사열하고 이어서 고구려를 침공하여 평양성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는데 동성왕 8년에 대대적인 군대 사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내외적으로 자신감이 있다는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동성왕이 이런 자신감을 어떻게 활용하고 과시했는지 살펴보기로 할까요? 이제 우리는 고대사를 전공한 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해석이 난해할 뿐만 아니라 설도 많고 주장도 많은 삼국사기 기사 중 하나를 살펴볼까 합니다. 동성왕 10년 위나라가 침공하였으나 우리 군사가 그들을 물리쳤다. 한자 원문을 소개하자면 위견병 내벌, 위아소패 이렇게 9글자입니다. 그런데 이 9글자가 고대사 연구자들의 머리를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위나라가 백제로 침공에 들어왔고 백제가 그들을 물리쳤다. 그 의미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라는 것일까요? 이 백제와 북이와 전쟁이 과연 가능한가? 이게 가장 논의의 초점입니다. 이 북이는 이 중국 대륙에 있고 이 중국 대륙에 있는 나라가 백제와 전쟁을 하려면은 육군이 내려온 다음 고구려 땅을 통과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북한 지역을 통과해서 와야 되는데 그렇게는 현실적으로 고구려가 땅을 내줄 리가 없고 그러니까 둘이는 싸울 수가 없다는 거죠.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백제 대륙설을 주장하는 것은 북이와 백제가 싸우려면은 이 대륙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북이는 고구려 위쪽에 있는 내륙의 강국입니다. 예전에 계로왕이 고구려를 군사적으로 응징해달라고 부탁하는 국서를 보냈다가 별다른 반응이 없자 왕래를 끊어버린 바로 그 나라죠. 따라서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은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정재윤 교수가 지적했듯이 위나라가 백제를 침공하기 위해서는 고구려 땅을 거쳐서 내려와야 합니다. 고구려가 허락할 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삼국사기 기록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런데 삼국사기를 편찬했던 김부식이 그 기사를 백제 본기에 올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제에서 백제 본기에 백제와 위나라의 전쟁에 관련된 내용이 상세하게 실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이해의 북이 오랑캐가 또다시 기병 수십만을 동원하여 백제를 공격하고 그 지경으로 들어가니 모대가 장군 사범명, 찬수류, 해례곤, 목간나를 보내 군대를 통솔시켜서 오랑캐의 군대를 기습하여 크게 물리쳤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해가 어느 해를 지칭하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 후 서기 495년에 동성왕은 남제의 황제에게 보낸 표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은 예로부터 책봉을 받고 대대로 조정의 영예를 입으며 모든 변방을 평정하였습니다. 지난 경호년에 허윤이 회개하지 않고 병사를 일으켜 깊숙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범명 등을 보내 군대를 거느리고 그들을 맞아 토벌에 나섰습니다. 밤중에 불시에 공격하여 번개같이 들이치니 흉리가 당황하여 마치 바닷물이 들끓 듯 붕괴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타서 쫓아가 칼로 베니
시체가 들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사기가 꺾이어 고래처럼 사납던 흉포함을 감추었습니다. 지금 천하가 조용해진 것은 사법명 등의 공로 때문이니 마땅히 표창을 줘야 할 것입니다. 백제가 위나라 군사를 물리친 내역을 동성왕은 이렇듯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제설을 보면 백제를 침공한 위나라 군사가 수십만 기병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동성왕이 올린 표문의 내용에 그렇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남제서의 편찬자들이 해설 형식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험륜이 해계하지 않고 병사를 일으켰다는 부분과 지난 경호년 전투 운운한 것으로 보아서 전투가 한 차례만 있었던 것이 아닌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국사기에는 488년에 그 부기가 쳐들어왔다라고 돼 있을 겁니다요. 그리고 이제 경호년 하게 되면은 이 경호년이 490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년간은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488년과 490년에 두 차례의 전투가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것은 하나의 전투가 연대가 잘못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 모대가 올린 표문에 보게 되면 험륜이니 흉리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험륜과 흉리라고 하는 표현은 아마도 고구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동성왕의 국서 중에 험륜, 흉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들 모두가 흉악한 오랑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위나라가 아닌 고구려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그래서 이때의 전쟁은 위나라와 백제의 전쟁이 아니라 고구려와 백제의 전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저 북방에 있는 위나라가 고구려를 건너뛰어서 백제까지 쳐들어온다. 이거 말이 안 됩니다. 그 말이 안 된다고 해서 사서에 있는 역사 기록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이 삼국사기뿐만 아니라 중국 사서에도 상세히 그 전쟁의 내막이 나와 있어요. 일단 위나라와 백제의 전투는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아니에요. 동성왕이 남제의 황제에게 보낸 국서가 거짓으로 작성됐을 가능성이 커요. 아니, 국서를 거짓으로 작성해요? 무엇 때문에요? 대대로 중국의 남조와 북조는 원수지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조에 사신을 보내면서 위나라와 싸움을 하지도 않았으면서 통쾌하게 무찌른 것처럼 꾸몄을 겁니다. 아니, 아무리 제나라 왕에게 아첨할 일이 있다손 치더라도 나라를 대표하는 국왕의 국서에 어떻게 그런 거짓을 내용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이 전쟁 기록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정재윤 교수는 동성왕의 표문 중에서 다음 구절에 주목하여 바다에서 해전이 벌어졌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습니다. 목간나는 과거에 군공이 있는 데다 또 성문과 선박을 때려 부수었으므로 광위 장군 면중으로 삼았으니 바라옵건대 특별히 관작을 수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오는 선박을 때려 부셨다는 표현으로 미루어 위나라가 바다로 쳐들어와서 해전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고 그 해전에서 백제가 크게 이겼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첫 번째 고구려도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대륙 백제설도 그건 더더욱 볼 수 없고 그러면은 북이와 전쟁 기사를 이거 잘못된 기사로 볼 수 있느냐 그건 아니고 아마 북이와 어떤 백제의 알력 관계가 생겨서 어떤 고구려의 묵인하에 이 북이가 이 수군을 거느리고서 백제를 공격을 했는데 백제가 이 북이는 수전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제가 초반에 제압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북이는 전통적으로 기마 민족의 나라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해전의 경험이 전무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바다에서는 맥을 못 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바다를 건너서 백제를 침공할 이유가 있을까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김주성 교수는 위나라 수군의 백제 침공 가능성에 회의적입니다. 현실적으로 북이한테 어떤 이익이 있길래 백제를 쳐들어와 가지고 패퇴를 당했었을까?
여기에 이제 문제가 되는데 우선 그 군사 행동을 해야 할 이유가 마땅치 않게 되고 또 현실적으로 그때 당시에 북이가 그렇게 강한 해상 세력을 또 가지고 있었겠느냐 이것도 좀 문제가 되고. 자, 그렇다면 위나라가 침공해서 백제군이 그들을 물리쳤다는 삼국사기 백제본기 기록과 남제서에 실린 백제와 위나라의 전쟁에 관한 기록을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을까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대륙 백제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도 백제의 요소 영유설 혹은 요소 경략설에 관한 논란을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백제가 동성왕 시기까지 산동반도를 비롯한 중국 내륙의 식민지 형태의 영토를 보유하고 다스렸다고 가정을 한다면 위나라가 고구려를 뛰어넘어 왔느냐 바다를 건너왔느냐 따위의 논란을 벌이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위나라가 기병 수십만을 동원하여 우리 백제 땅으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빨리 각 지역에 파발을 보내 군사를 출동하라 이르라. 알겠습니다. 그럼 본국에는 어떻게 할까요? 연락선을 띄워서 본국의 대왕마마께 급히 보고드리도록 하라. 자, 백제 기병과 보병은 출동하라. 위나라 군사를 물리칠 것이다. 대륙 백제의 각 지역에서 군사가 출동하였고 이들이 합동작전을 벌여서 위나라 군사를 크게 무찌릅니다. 나중에 동성왕은 대륙 백제에서 위나라 군사를 크게 무찔러 이겼다는 보고를 받고 남제의 황제에게 표문을 보내서 그 전투에서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관작을 제수해 주도록 청하는데 신이 보낸 용양장군 낭랑태수 모유와 건무장군 성양태수 왕무, 진무장군 조선태수 장색, 그리고 양무장군 진명 등은 관직에 있으면서 사사로움을 잊고 오로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위태로움을 보면 목숨을 바쳐 정성을 다하였으니 부디 관작을 제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오는 낭랑태수, 성양태수, 조선태수 등은 백제 대왕의 명을 받아 대륙 백제에서 각 지역의 행정을 총괄하는 총독으로서 왕노릇을 하는 인물들입니다. 어떻습니까? 백제가 정말로 대륙의 식민지를 두고 경략했다면 위나라와의 전쟁 기록이 자연스럽게 이해되지 않습니까? 문제는 대륙 백제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여러 내용들이 중국 사서에서 여러 군데 발견되고 있지만 아직 그것들이 우리나라의 대다수 역사학자들에게 대륙 백제의 존재를 인식시킬 정도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백제는 중국 대륙에 또 다른 백제 땅을 두고 경략했을까요? 자, 그러면 동성왕이 보낸 표문에 대해서 남제의 황제는 어떤 답을 보내왔을까요? 황제는 백제왕이 청을 허락한다는 조서를 내림과 동시에 장군의 호를 하사하고 태수의 관직을 제수하였다. 또한 백제왕에 대해서는 사지절 도독 백제 제군사 진동 대장군으로 삼았다. 그리고 이르기를 오호라, 오로지 충성심과 부지런함을 대대로 이어받아 그 정성이 먼 곳까지 드러나니 바닷길이 고요하고 맑아졌도다. 백제왕 모대에게 조부의 관작을 답습하게 하여 백제왕으로 삼고 즉위의 인장과 옥과 구리와 호랑이 가죽과 대나무로 된 4개의 책자를 내리노라. 백제왕이 이를 공경하여 삼가 받으면 또한 경사스럽지 않겠는가? 청했던 관작을 제수하고 가지고 왔던 물품에 대해서 이쪽에서도 이러이러한 답례품을 보내니 받아줬으면 고맙겠다. 뭐 이런 내용의 답서입니다. 어쨌든 동성왕은 고구려의 방해 공작을 무릅쓰고 남제와 다시 우호관계를 맺음으로써 애교적 고립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대왕마마, 남해 어촌에서 온 한 백성이 대왕마마를 아련하기를 원하옵니다. 오, 그래. 드리도록 하라. 예, 대왕마마.
너는 어디서 온 누구인고? 예, 대왕마마. 소인은 저 남쪽 바닷가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먼 길을 와서 짐을 만나자 하였느냐? 대왕마마께 진귀한 물건을 바쳐 올리고자 가져왔사옵니다. 그래. 그것이 무엇이냐? 예, 합영화이옵니다. 뭐라? 합영화라 하였느냐? 예, 여기 있사옵니다. 이런 그거 참 신기하구나. 풍년이 들 징조가 아니더냐? 응? 동성왕은 대체 이 어촌 남자로부터 무슨 선물을 받고 이리도 좋아할까요? 합할 합자에 이삭 영자 그리고 벼화자, 즉 합영화란 두 이삭이 하나로 합쳐진 벼이삭을 일컫는 말입니다. 남쪽 바닷가의 남자가 벼이삭 둘이 합쳐진 것을 왕에게 주었다는 이 기록의 속뜻은 또 무엇일까요?